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14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14강은 제3장 정책 집행 제1절 정책 집행의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제2장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 3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행정학은 정책과 관리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행정 현상을 정책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관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정책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2장에서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3장에서는 2장에서 결정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4장에서는 정책 집행이 끝난 뒤에 정책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략적인 사고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전략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도 전략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뜻은 첫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상대가 누군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을까? 우리의 경쟁자들이 만들어내는 시대의 흐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앞서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전략적 결정의 네 번째 요소인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 즉 정책을 결정할 때는 무슨 사건이 터져서 임시 대응을 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정해지면, 즉 금융 허브다, 물류 허브다, 교육 허브다, 이런 등등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 정해지면 국가의 모든 정책 결정도 여기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오늘 14강에서 배우겠습니다. 리더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의 성공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이 실패하면 잘 결정된 정책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러운 제1교포인 손정희라는 소프트뱅크 사장이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제1교포로서 물론 일본에 귀화했지만 한국성을 가지고 귀화한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에 귀화할 때 모두 일본성을 채택했습니다. 손정희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국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손정희의 부인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손정희는 귀화할 때 일본의 법을 교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일본의 법에 의하면 귀화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한 사람 이상의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을 채택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을 따릅니다. 즉 미국식이지요. 손정희 부인은 일본 여자였는데 한국 성을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손씨성을 가진 유일한 일본인이 바로 손정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성으로 채택해서 최초의 한국인 성을 가진 귀화인이 됩니다. 손정희는 한때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로 꼽혔습니다. 지금도 주식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손정희는 탁월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회사가 아주 많은 주가 상승을 일으키거나 거대한 수익을 올려서 손정희는 더욱더 부자가 되곤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상거래의 중국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이 초기에 자본을 유치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투자 요청을 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마윤 회장의 설명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하겠다고 결정했고 마윤 회장의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손정희 회장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손정희 회장과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 둘 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탁월한 기업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는 말을 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인류 결정과 삼류 집행, 삼류 결정과 인류 집행,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로 정책 결정을 했는데, 즉 정책 결정은 매우 잘했는데 집행할 때 엉망으로 집행하는 경우와 그거 하고 결정은 시원찮았는데 집행을 아주 잘한 경우, 즉 인류로 결정했으나 삼류로 집행한 것과 삼류로 결정했으나 인류로 집행한 것을 비교할 때 무엇이 더 좋겠는가? 둘은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삼류로 결정하더라도 인류로 집행하는 것이 인류로 결정하고 삼류로 집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본다면 삼류 집행보다 삼류로 결정을 하더라도 인류 집행하는 것이 더 좋다면 정책 결정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좋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유능한 리더란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유능한 리더로 인정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을 잘했건 못했건 집행을 잘해서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는 유능한 리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리더의 성공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이지 정책의 성공적인 결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한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집행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책 집행이란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 정책 집행이란 사업 집행을 말합니다.
정책은 모호한 개념이고 정책 그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사례를 들었었는데 대북 정책이란 참으로 모호합니다. 그러나 남북 교류 사업 혹은 대북 방송 사업 이런 것들은 실체가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이란 결국은 사업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집행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도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살아보면 이 세상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됐던 게 몇 개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행할 때 수많은 불확실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 즉 사업 집행도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고 이 대응 과정 속에서 원래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또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우리는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그 다음에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정치행정이원론이었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집행 과정에서도 정책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정책 수정과 보완도 일종의 정책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바티어라는 학자는 정책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모델에 반대합니다. 즉,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정책 과정 모델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 결정하고 정책 집행은 사실상 하나이며 동일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진행되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결정은 끝나고 집행에서는 오직 결정된 것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정하고 집행은 두 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결정이 집행이고 집행이 결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규정과 규제를 결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므로 정책 형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책 집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큰 결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 규정과 규제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앞에 결정했던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뒤에 오는 수정은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정책 집행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학문적 계기가 있습니다. 즉, 계획은 참 좋았고 모두 다 또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계획이 실패했는가?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정책 집행이 문제였던 게 아닐까? 좋은 계획이 실패한 것은 집행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왜 좋은 계획이 실패했는지를 밝혀내는 그러한 일이 더 중심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좋은 계획이 실패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정책 집행이란 정책 수단의 혼합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책 수단이란 뭘까요? 정책 수단이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공기업을 설립해서 간접적으로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란 정책수단의 혼합입니다. 즉 세금만 부과할 수도 있고 세금 플러스 보조금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세금 플러스 보조금 플러스 규제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어떻게 버무려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집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정책 집행이란 문제 해결이 계속되는 것, 문제 해결을 연습하는 것,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책 집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문제 해결을 더 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책도 부단히 수정됩니다. 8번째, 정책 집행을 연기하는 것도 일종의 정책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도 관여하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관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정치인들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더 많이 관여하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집행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기는 우리는 집행된 것을 중단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정책 결정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가 계속 오래 지속된다면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고 정책 결정을 안 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 일을 안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책을 정의할 때 무엇을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앞부분에 가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9번째, 집행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그 하급 공무원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급 공무원들의 역할을 우습게 아는데 하급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자유재량이 넓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이 수정되고 정책이 중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하급 공무원들이 발견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자잘구레한 문제점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급 공무원들이 집행 과정에서 정책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들의 관여가 집행 과정에서 두드러지지만 하급 공무원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 꼭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를 권위주의적인 사회라고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딱딱한 관료적 문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하관계는 생각보다 평등합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내쫓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아래의 관계는 문화 자체는 느슨하지만 상당히 살벌하고 무서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계는 훨씬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밑에 담당자가 윗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고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해서 이건 할 수 없는데 위에서 하라고 시킬 때 법규를 근거로 안 한다고 거절하면 윗사람도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과장이나 국장도 담당자를 달래거나 설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혹은 규정을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기업과는 문화는 경직돼 있어서 딱딱하게 보이지만
상하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도 평등합니다. 기업과는 상당히 다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급 공무원에 주어지는 자유재량, 그것을 상급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가 될수록 더욱더 강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0번째, 집행에서는 가끔 아이러니한 일도 일어납니다. 즉 담당자가 태만했는데 집행 단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즉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태만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평가를 할 때 결과만을 꼭 보고 그것만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외부의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좋고 나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집행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일이 많습니다. 11번째, 정책 집행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시장 메커니즘의 사용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책 집행 단계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이란 뭘까요? 시장 메커니즘은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계약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또 바우처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 같은 것을 민간 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대표적인 민간 위임, 민간 위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시장 메커니즘이고 바우처도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실시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자녀들을 가진 부모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금액을 바우처의 형태로 주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아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야 된다면 바우처만 가지고는 그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납부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비싸고 좋은 사립학교에 가려면 부모가 바우처에 자기 돈을 더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립학교를 보내더라도 어떤 공립학교를 보내는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A 학교로 갈 수도 있고 B 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A 공립학교가 더 잘하면 A 공립학교로 더 많은 바우처가 몰릴 것입니다. 부모는 그 바우처를 A 공립학교에 제출하고 아이를 A 공립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A 공립학교는 학생마다 한 장의 바우처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로부터 학생 한 명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것이지요. B 공립학교는 학생이 조금 오면 바우처 숫자도 작고 정부로부터 받는 돈도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공공정책 분야에 도입하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결국은 어떤 정책 수단을 혼합할 것인가가 정책 집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민간 경영 메커니즘, 즉 시장 메커니즘을 정책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정책 집행 과정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의 공식 목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원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식 목표를 변경해서 마치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은 진화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예기치 못한 일이 부딪히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했던 역사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가 바로 몽고입니다. 몽고는 예측하지 못한 일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몽고의 기병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몽고 기병대는 모두 30분 내에 이사 준비를 완료할 수 있게끔 장비와 준비를 갖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고 기병대는 고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즉 고기를 말린 육포를 갈아서 이것을 필요할 경우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식량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급로가 불필요합니다. 게다가 어디든지 이동 가능할 수 있는 말을 여러 마리 확보해서 두세 마리를 교대해서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100km를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독일 기갑병보다도 더 빠른 속도였습니다. 몽고의 기병대는 변화무쌍하게 불확실성에 대응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몽고 기병대의 그 기민한 대처를 연구하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몽고의 기병대는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기술이 점점 더 좋아졌는데요. 그것은 결국 집행 과정에서 진화적인 학습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먼저 정책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 정책 결정자의 재임 기간이 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정책 결정자의 재임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당연히 정책 집행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정책 결정의 측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최고 정책 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최고 정책 결정자의 리더십은 그 자신의 리더십도 있지만 상급자의 신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장관은 아무래도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역량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최고 정책 결정자의 리더십이란 상급자의 신임 플러스 자신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만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목표가 불명확하면 A라는 공무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공무원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상급자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으니 다들 그 목표를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각각 공무원들은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각각 다른 생각과 결국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의 논리적 일관성 및 과학적 일관성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A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적합한 그런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목표가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 이 수단이 예방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도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랑 즉 예방접종을 위해서 누구나 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수단을 선택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정책수단으로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즉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선택했다면 분명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맞으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인과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한 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끓여 먹는다거나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책 목표, 즉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목표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수단은 과학적 인과성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인과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끓여 먹는다는 것,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이 인과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와 집행수단 간의 논리적 일관성 및 과학적 인과성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책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책 집행이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떤 정책은 매우 집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혹시 오래전 일이지만 의약분업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의 그 약 처방과 실제로 약의 구입을 분리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고 병원에 돈을 냈습니다. 이제는 의사는 약 처방만 써주면 그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지고 가서 약국에다가 돈을 내고 약을 삽니다. 즉 의학과 약학을 분리한 것이죠. 이 의학 분업은 참으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정책 결정은 정부가 의사와 약사들의 사이에서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시민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중재해서 의사와 약사의 합의점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행 단계에 가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의학분업이 정착됐지만 정책 문제의 성격, 즉 의학분업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 문제는 사실 집행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문제인가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한다거나 갈등 요소가 많은 그러한 정책 문제는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집행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책 유형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곱 번째 설명하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 대한 분류, 즉 분배 정책, 경쟁적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은 앞에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규제정책을 여기서는 둘로 나누어서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구분해서 총 4개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뉠 때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정책은 어렵고 어떤 정책은 집행이 쉽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집행하기가 쉬울까요? 분배 정책이 가장 쉽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교육에 분배하니까 국방에 분배하고 보건복지 분배하고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집행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적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재분배 정책입니다. 재분배 정책은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옮겨주는 소득 재분배, 즉 소득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하기 쉽습니다. 분배 정책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고루고루 들어가는데 재분배 정책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돌아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작고 또 내놓는 사람도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담을 지는 게 아니고 소수만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배 정책으로 갈수록 집행이 어렵다라는 게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8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 결정의 측면에서 봤는데요. 이제는 정책 집행의 주체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 조직의 구조도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정책의 경우 부서가 신설되지 않고 기존 부서의 업무를 넘기면은 업무량이 너무 증가돼서 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행 조직의 기능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자, 집행 조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위 부서, 중간층 부서, 하위 부서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 많을수록 정책 집행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곳곳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여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볼 때 너무 여러 단계가 있으면 그 단계를 줄이는 것이 정책 집행에 용이할 것입니다. 정책 집행은 기관을 단위로 놓고 볼 때 수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평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고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할거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서 간에 혹은 부처 간에 타 부처나 타 부서의 일에 대해서 잘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에 자기 부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경우 부처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집행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헌신적 노력, 집행 리더십 이런 것들이 집행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료합니다. 네 번째, 집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즉 자원이 없으면 정책 집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으면 또 정책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책 대상 집단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대상 집단의 내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재적 요인일까요? 정책 대상 집단이란 정책 서비스를 받는 집단을 말합니다. 복지 정책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받는 집단, 노동 정책의 경우 노동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즉 노동자들. 이 대상 집단의 내재적 요인이란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응집력, 얼마나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가. 노동자의 경우는 강한 응집력이 있을 겁니다. 복지 서비스도 응집력이 좋겠지만 얼마나 많이 노동자만큼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단 구성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업정책의 경우는 정책 대상 집단이 농민들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응집력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또 집단을 이끄는 리더십도 정책 대상 집단의 내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경우는 뚜렷하게 리더가 없겠지만 노조 같은 경우는 집단의 노조 책임자, 노조위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의 경우도 노조만큼 강력한 리더십은 아니겠지만 농민의 대표가 시민단체 형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정책 대상 집단의 내재적 그 요인들은 플러스 방향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집력이 강한 집단은 정부에 반대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굉장히 정책 집행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노조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는 응집력이 강할수록 정부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응집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할 때는 오히려 쉽습니다. 응집력이 약하면 중구난방이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한 목소리와 협상에 성공했어도 다른 목소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대상 집단의 내재적 요인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 대상 집단의 외재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정책 대상 집단의 외재적 요인이란 대표적으로 정책의 법적 정당성이나 강제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법적 정당성이나 강제력이 강할수록 정책 대상 집단은 훨씬 더 잘 순응하게 되고 정책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또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정책 대상 집단의 가치가 대립할 경우는 정책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정책에 순응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즉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경우 훨씬 더 잘 순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책 수단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정책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격한 세금 인상은 집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처음에는 정책 결정의 측면에서 봤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봤고, 집행의 주체가 아닌 대상의 측면에서 봤고, 이제는 환경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집행 환경에 따라서 정책 집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로 정치적 환경 중에서 비공식적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 기구란 정책 집행에 공식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기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기관은 공식적으로
정책 집행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은 비판 기사나 기타 보도 기사로서 정책 집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시민단체도 비공식 기구입니다. 시민단체는 집행 과정에서 참여할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거나 시민단체가 찬성하는 것은 정책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공식 기구로서의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비공식적 기구나 공식 기구나 사실 알고 보면 정치적 환경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환경이란 여러 집단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치적 환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공식적 기구는 뭘까요? 당연히 그 정책 담당 부서가 공식 기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상급자인 대통령, 당연히 공식 기구입니다. 또 관련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교육 문제다 하면 국회에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중요한 공식 기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협조하고 신뢰한다면 정책 집행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 사회 및 기술 여건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변화함으로 따라서 정책 집행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경제, 사회 및 기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집행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 사회 및 기술 여건의 변화로 정책 집행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정책 내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원론 14강이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